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지금 재무제표 공부하는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내용이 사실 뭐 쉽지는 않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제가 이제 뭐 계속 여름에는 조금 뭐 그냥 슬로우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시장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인데요.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금리 채권 운용하시는 분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세상에 10년물 금리가 1.2%까지 하락했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겁니다.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장은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공부를 하시죠. 공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손익계산서를 뽀개기 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6월 달에 나왔고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영상을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쭉 하려고 좀 아껴놨던 것도 있고요. 지금 앞부분에서 먼저 설명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쭉 지금 보시면 환율, 연준, 주식, 뭐 세상을 이해하는 법, 오종태 이사님 것까지 해서 하고 지금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온 겁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셔야 되고,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뽀개기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6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무제표 공부가 싫으면, 만약에 이게 진짜 싫다 그러면 알파원터 되는 거는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뭐. 근데 포기한다고 해서 뭐 패배자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노파심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무형자산 강조하고 좌초자산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행 회계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계가 안 중요한 거는 정말 아닙니다. 회계는 정말 중요해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 재무제표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게 이거구나 정도는 아셔야지 알파헌터가 될 수 있고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BS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연말 기준, 그냥 분기말 기준으로 지금 네가 뭘 들고 있고 그 돈을 뭘로 지금 조달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회사 뭐 이호석 아카데미 회사 네 지금 뭐 가지고 있니? 저는 지금 집에 이게 뭐가 이거 뭐 없는데 무형자산밖에 없어요. 그래? 무형자산밖에 없어. 근데 무형자산 그 뭘로 했어? 그냥 뭐 돈 안 뭐 그냥 무형자산이요. 뭐, 아무튼 얘가 적절하지가 않네요. 제가 무슨 뭐 빌딩도 있고 그러면은 뭐 자산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뭐 결국은 이제 이쪽 사이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 가진 게 뭐냐, 집이 있냐, 차가 있냐 등등 이런 것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둔 게 에셋 쪽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걸 만들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채, 돈 빌려서 한 겁니다. 내 돈 내산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BS 부문에서는 네가 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무슨 돈으로 했냐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자, 두 번째는 IS입니다. IS는 이제 손익계산서인 거죠. 올해 네가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남겨 먹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에요. 매출이 얼마나 났니? 제가 이제 커피를 예를 들었고, 커피 판 돈이 얼마입니까? 매출입니다. 근데 커피 팔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원두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했던 것들 매출 원가입니다. 뭐 물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파는데, 커피를 만들고 파는데 들어간 돈 매출 원가고요. 판관비는 뭐냐면은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라고 돌아다닐 때 팜플렛도 만들고 어디 뭐 광고도 내고 막 이런 것들 판매 관리 비용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커피를 파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고, 요거를 빼주면 결국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까지 왔는데 사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영업이익은 커피 팔아서 번 돈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외에 비용이 또 있습니다. 무슨 비용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 커피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커피 판 돈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빌딩을 샀는데 빌딩에서 임대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익,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본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비용들을 이 부분에서 빼주면 결국은 순이익이 나온다. 그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이자나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순이익이 남으면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되고, 이 순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남겨둔 돈, 우리가 이제 이걸 영어로는 retained earning, 유보이익이다. 유보했다.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겨놨다 그러면 되지. 뭐 돈 남은 거지, 남겨놓은 거지. 그럼 남겨놓은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올해 장사해가지고 100만원 남았으면은 100만원의 돈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쪽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BS에서 IS로 가서 이 부분이 여길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는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간다면은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현금 흐름표까지 나올 수 있고, 현금 흐름표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그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기순이익 얘기는 이게 우리가 PER 할 때요. PER 할 때 요게 이 어닝에 들어가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중요하죠. 당기순이익이 중요합니다. PER 계산할 때는요. 하지만 그 회사가 진짜로 돈을 제대로 버는 거 맞아요? 그 회사의 영업력이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지금 커피 팔아서 커피 파는 게 본업이잖아, 너. 커피 파는 거 말고 네가 그냥 이자놀이 하거나 땅놀이 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이거는 너의 본업이 아니잖아. 네 회사의 본업은 뭐야? 솔직히 커피 파는 거잖아. 그럼 커피 팔아서 돈을 얼마 벌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많이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PER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순이익을 많이 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 매출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남은 걸 영업이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뭐 매출일, 매출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요거 좀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은 매출 원가율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이 그림에서 매출 원가라는 것이 있고 판관비가 있습니다. 커피 팔아서 번 돈을 나눠보는 거죠. 보면은 네가 커피 원두를 사서 샀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그게 얼마나 되니? 라는 질문이 매출 원가입니다. 커피를 원두 사서 커피 원두라고 쓸게요, 제가. 커피 원두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요거 사는데 요게 이제 매출 원가고요.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걸 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유를 하자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하고 매출 원가를 미리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해보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요 아파트,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아예 땅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해봅시다. 1000억 정도 들 거라고 매출 원가를 미리 추정해요. 그리고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이게 1000억 정도 들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한 1100억에 해주면 1100억 너무 싸다. 1200억. 한 20% 정도는 남겨 먹어야지. 그게 이제 매출 원가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1100억이 되면은 내가 실제로는 200억 벌 줄 알았는데 100억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커피 원두에 해당되는 것이 매출 원가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요 부분 200억에 해당되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억 이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뭐 이런데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판관비, 판매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 그림을 이제 뭐 김수원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매출 원가율의 복병은 저가 수주를 하거나, 그죠? 내가 이게 아까 제가 이 설명에서는 1000억 정도 드는데 내가 900억에 해줄게, 그냥 싸게, 이게 저가 수주거든요. 저가 수주를 하거나, 고정비 효과,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거나, 재고 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평가 손실, 재고인데 어떡하냐, 안 팔린다, 이거 버리자 그냥,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매출 원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복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보고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 원가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판관 비율의 복병은 매출 채권의 손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이거죠. 내가 자, 커피를 팔았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외상을 합니다. 커피 팔아가지고 지금 이효석씨 나 못 믿어? 커피 왜 이렇게, 알았어, 내가 한 10잔 있잖아, 이거 내가 다음 달에 줄게.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매출 채권이 손상됩니다. 이게 이제 판관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은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 부분에서 어떤 복병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약간 슬픈 얘기, 장사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 팔면 좋지만 팔다 보면 또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안 팔아서 어떻게 장사 안 돼서 한숨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익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매출 채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 확보하게 되는 이제 매출 채권이 손상이 된다. 이게 이제 손상이 된다는 말은 매출 채권을 다 회수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으면 나는 100만 원을 회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 물건을 사간 놈이 뭐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이게 매출 채권이라는 게 내가 팔았는데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받았어 아직. 근데 10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나는 받는다고 100만 원이라 써놨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보니까 저 녀석이 뭐 회사가 좀 어렵고 뭐 워크아웃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지금 가게 문 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내가 이제 이거를 다 회수를 못 한다고 손실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11페이지에 예시로 든 게 2020년 말에 이제 결산을 해야죠. 연말이니까. 보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 한 100억 정도 있어. 그러면 이 100억 원어치의 뭐 거래처, 그 수많은 거래처의 이제 그 회수 가능성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A사하고 B사하고 C사 이 세 군데는 좀 회수가 어렵겠다. 쟤네들 좀 비실비실한다. 비실비실하고 오늘 내일 문 닫을 것 같은 분위기다. 그것도 A사, B사, C사 다 합쳐보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10억을 회수 불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요때 이제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이 금액, 요걸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으로 10억을 설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을 10억을 설정했으니까
요 매출 채권 장부 가격은 이제 100억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10억만큼이 빠져가지고 90억으로 조정이 되고 대손 충당금을 10억을 설정했다 그랬잖아요. 네.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되는 거는 대손상각비, 요거는 이제 판관비 항목이고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차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100억 아니야 10억 회수 불가능 그러면 요 대손충당금이라는 놈을 설정하게 되면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10억만큼 떨어뜨려주는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 항목에 적히는 그 가격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90억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아픈 얘기죠. 아프죠. 예, 굉장히 아프죠. 100억이 받을 줄 생각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요건 뭐 사실은 TMI이긴 한데 그 뭐 회계를 잘 아시는 분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전에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7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10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7억이 있네? 그러면 이번에 3억만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그 3억 원만 대손 상각비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해 놓았다면 때로는 그게 그 충당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올해 충당금을 새로 설정해야 되면 과거에 꽤 남아 있으면 그만큼 덜 설정을 하고 대손 상각비도 이제 덜 반영하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환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진짜 나 못 받는 줄 알고 90만큼 깎아놨는데 웬걸? 이 사람이 더 가지고 제가 사업이 잘 돼서 그럼 환입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억이 또 이제 환입되는 거죠. 회식해야지. 회식해야지. 회식해야죠. 소고기 먹어야죠. 차돌박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서는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 찾는다고 눈 빠졌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아리온. 네. 디지털 아리온. 방송 수신기 엔터 전자상거래. 뭐 별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량한 회사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회사인데 2020년 한번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매출 채권 2020년 말에 매출 채권 총액이 90인데 대손 충당금으로 80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87%예요. 그다음에 미수금은 14억이 있는데 미수금도 9억은 회수 불가로 판정해서 설정률 65%. 단기 대여금도 71억 원이 있었는데 이건 뭐 67억 원 회수 불가로 판단해서 9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 충당금은 결국 판관비로 가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뭐 미수금이나 대여금 있잖아요. 이거는 영업에서 발생된 그런 자산은 아니니까 여기서 설정된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되면 요거는 영업이익 아랫도리로 갑니다. 영업 외에 어떤 기타 비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제 판관비라고 있죠. 판관비에 보면 결과적으로 대손상각비로 판관비의 대손상각비니까 요거는 매출 채권에 연루해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관비의 대손상각비가 70억이 지금 반영이 됐죠. 2020년도에 70억이 반영됐는데 2020년도에 그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판관비가 보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녹색 칠해진 부분 보면 116억이죠. 116억의 판관비 중에서 무려 70억 원이 대손상각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 겨우 8억밖에 안 났는데 이 판관비가 116억이나 되죠. 대손상각비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니까 영업 손실이 한 108억 정도 적자로. 엄청나게 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아무튼 상대방이
이거 도망갔나 보다. 어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이 디테일하게 뭐 아리온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탐구를 안 해봤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어떤 투자자분이 이 아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면 전화를 해 보셔야 돼요. IR에 전화를 해서 IR에 전화를 해서 주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는 사실은 재무제표가 다 공시되고 나서, 사실은 거의 게임 끝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실제로 사전에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이거를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전에 뭐 제가 뭐 이 회사의 조짐을 알 수 있는 건 이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는 그 ES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위에 표에 보시면 매출 채권이 18억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 18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100%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완전히 전액을 다 포기할 수 있나?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공시된 자료를 조금 더, 재무제표 주석을 조금 더 파고들었더니 이 18억 원이 전부 다 1년이 다 초과된 채권이에요. 상환 예정 시점으로부터 다 1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통 1년 초과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전액 그냥 대손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못 받는다 쳐야지 뭐 어떻게. 1년 초과 3년 이하니까 사실은 뭐 2년짜리 3년짜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액 그 대손 충당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 회사 이제 보시면 18년, 19년, 20년에 보시면 매출이 18년에 60억에서 19년에 26억으로 20년에 뭐 9억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총이익부터가 지금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이 없는 회사예요. 매출 채권이. 왜냐하면 이미 겨우 매출 채권 있는 18억 원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은 이미 전부 대손 충당금이 다 설정되어서 장부상으로는 이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1년이 초과된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시점에서 발생된 매출 채권, 지금 남아있는 매출 채권 잔액은 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이게 뭐 어렵네요.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ESA 골드만삭스 출신 해외 보드진 영입해서 뭐 골드만 출신의 뭐 아무개 씨 등 5인을 뭐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데, 뭐 이 양반이 뭐 골드만을 거쳐서 뭐 스펙맨 그룹의 이사를 역임했고, 또 뭐 한 사람은 하버드 출신인데 뭐 또 뭐 유명한 어떤 그 IB 쪽에서 뭐 일을 한 해외 투자 전문가다. 그러면서 이제 막 유명 인사들이 막 등장합니다. 주가 올랐겠네. 그래서 또 제가 야, 이거 근데 19년하고 20년도에 이 회사가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영입하고 나서 그 다음 20년도 초에 그 감사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뭐 하버드의 뭐 골드만의 뭐 스펙맨 그룹의 뭐 해외 뭐 유명 IB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또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당했을 것이며. 대표님,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회사 이 지하 5층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냄새가 이거 지독하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재무제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전에부터 이미 김새가 이상한 김새가 생겼는데 뭘 자꾸 포장지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그 이즈미디어라고 하는 회사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뭐 지금 현 단계에서 뭐 이즈미디어가 뭐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고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나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
우리 저커버그 뭐 누나를 사회이사로 뭐 데리고 오고, 또 뭐 KT 뭐 사장급, 뭐 롯데 부회장급 이런 분들을 이제 사회이사로 막 데리고 가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와서 잘 코치를 잘해주고 조언을 잘 해줘서 회사가 좋아질 수 있고, 또 회사가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회사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가 지금 뭐 아주 그 좋은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디어에 너무 이런 그 유명인의 뭐 친인척들이 등장하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뭐 화려한 뭐 어떤 사회이사진이 등장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좀 포장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잘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여지를 좀 주는 게 아니냐. 만약에 좋으면 그냥 조용히 하는 거지. 막 너무 떠벌리는 회사인 경우에는 약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팀장하고 제가 막 되게 의심스럽게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럼요. 이런 좋은 분들 모시고 또 회사를 잘 끌어갈 수는 있는데, 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너무 또 유명한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떠들썩하게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참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려고 재무제표 공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매출 채권 손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김수원 대표님이 설명해 준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이게 크게 써볼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요새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요새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ESG가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봐가지고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만 아셔도 됩니다. 재무제표만 아셔도 호구가 안 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호구 안 됩니다. 저 이호석 아카데미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 중에 주식 투자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그 내용에 정도 되는 건데도 지금 호구가 됐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뭐 두 개 회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소개해 주시는 거죠.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리온? 저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이런 회사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2019년에 매출 채권이 요 정도 있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어려워지는 부분, 대손충당금이 있었고, 판매 관리비가 어떻게 됐고, 영업이익 손실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겁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거 뭐 어떻게든 한번 봤더니 주가가 보니까 2016년부터 해가지고 막 올랐네요. 막 오르고 막 6,300원에서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지금 270원입니다. 6,300원짜리가 270원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요? 지금 거래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중지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지금 100억이네요. 100억. 예. 이런 회사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ESA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입니다. ESA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손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업 손실이 순이익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지금 영업이익 단에서 벌써 이게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2018년부터 이렇게. 근데 이제 주변에 누가 야 이거 저 회사 좋대. 저 회사 저 누가 어떻게 된대. 특히나 어제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ESA에서 골드만삭스 출신의 해외 보드진을 영입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게 뭐 그리고 나서 이게 기사도 보니까 ESA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사가 나왔을 때쯤이 아마 요런 때쯤인 것 같아요. 주가를 이제 이렇게 올렸고 요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지금 51만원 하던 게 지금 이제 8,000원으로 끝나고 지금 거래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 작전 영화나 막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거지 뭐 그런 게 설마 지금 있겠냐? 보니까 이효석 씨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순진하고 착하게 생겼던데 뭐 아유 그런 사람이 있겠어? 아유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막 자꾸 막 호구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지금 눈먼 돈 떼가려고 하는 그런 그 거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속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그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만 보시면, 호구가 안 되기 위한 방법들은 아실 수가 있고요.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ESG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어려운 단계. 하지만 호구가 안 되기 위한 방법은 재무제표를 보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최근에 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루 이틀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쭉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매출 원가율의 복병, 환감 비율의 복병 이제 김수원 대표님의 설명인데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